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성환 평론가의 휴가로 지난주부터 시사야를 진행하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은경입니다. 정부가 실업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8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한액이 너무 커서 일할 의욕을 꺾는다라는 판단하에 실업급여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우려할 부분은 없을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대에 접어드는 해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심화됐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통계청이 조사해보니까 고령층, 그러니까 55세부터 79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하는 즐거움에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거라면 좋았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지만 고령층의 절반은 은퇴 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금 수령자 가운데 절반은 매달 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고령층의 대다수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령자 가운데 정년퇴직을 한 경우는 85%밖에 안 됐고요. 이 말인즉슨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문제는 고령층 대상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일자리에 치중돼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령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면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네, 오늘 놓쳤던 뉴스를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시간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자 가운데 정년퇴직을 한 경우는 85%가 아니고 8.5%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죠? 예. 네. 이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개 의견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잘못을 하긴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사실 전체 그 결정문 취지에도 보면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네. 또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에서 이 사건 참사는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남긴 사회적 재난으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책임 회피 의도, 그러니까 특히 골든타임 관련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정미 재판관도 참사 이후 피청구인 발언은 책임 회피에 연연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이었다면서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선 품위 손상 행위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들 재판관들은 결국 이런 그 품위 손상 등을 통해서 이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기도 했는데 다만 이런 뭐 위법하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재판관들 모두는 이것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이 장관의 행적으로 인해서 행안부 업무에 실제로 장애가 초래됐거나 이 발언 역시 또 참사 원인 등을 적극 왜곡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취지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이제 현업에 복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상민 장관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2구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헌법재판소에 이런 판단이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유족들은 헌재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면서 이상민 장관은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있을 텐데 여야 반응이 궁금합니다. 우선 여당부터 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 야당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탄핵소추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까지 밀어붙였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유수석 대변인은 또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 지방분권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 인사 문제 등 산적한 행정 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면서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전북 익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적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정 컨트롤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휘관을 무력화시켜놓고 재난안전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이렇게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뭐 비슷한 메시지였다고요? 네,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상황에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거는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였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이제 민주당이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 자격이 결여된 자라면서 이 자진 사퇴를 계속 요구했고요. 또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이 TF 소속 진성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이 다 조사되면 다시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하나 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국토부에서 낸 자료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이제 이후 절차 때 이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사업이 총 14개가 있는데 예. 이 가운데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사업도 5개고 뭐 대부분의 경우 이 그 변경 비율이 훨씬 높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가 특별히 뭐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자료입니다. 하다 보면 바꿀 수 있다. 예, 예. 예. 국토부는 오늘 낸 자료에서 1999년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14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타시 노선과 비교해 전체 대비 변경된 구간의 비율이 평균 77%라면서 특히 5개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노선이 100% 변경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원안 대비 대안 변경률이 약 55% 수준인데요. 국토부는 그러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5개년 건설 계획 예비 타당성을 거쳐 현재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종 노선을 찾는 과정이라면서 대안 노선 변경률이 55%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가 작년 3월 말에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역시 이제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국토부 공문서에 대안이라는 그 대안 검토 이제 이런 내용이 처음 등장한 거는 대선 전인 작년 1월에 작성된 그러니까요. 이 서울 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평가 추진 방안 이 조사 지침에 대한 문서였는데요. 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으로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3월 29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됐고 이때 용역업체에서 서울 양평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라는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종점 변경이 언급된 부분을 보면 그 예타한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이지만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각 접속 및 근접한 터널 간 분기점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럼 한다는 겁니까? 네, 사실 그 아까 이제 공개된 뭐 문서 내용 이런 거를 종합하면 사실 뭐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예. 대선 이전 그러니까 대선에서 뭐 누가 이길 것인지 이게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일정 정도 변경을 검토했었다. 예,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안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하다. 얘기는 있었고 이게 실제로 지금처럼 이제 변경이 된 건 대선 이후에 이뤄진 타당성 평가에서였다는 것이어서 뭐 여야가 모두 사실 지금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뭐 그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근거로 삼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네. 다만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제 이제 정부 세종청사 기자간담회 때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면서 원장관은 의혹이 해소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네. 이렇게 밝히면서 결국 이거를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제 예.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내면서도 양평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 중단된 상황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이제 또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또 이런 답변도 보낸 것을 이제 보면 뭐 결국 재추진을 좀 의사에 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국토부가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법도 하네요. 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이 홧김에 뒤엎은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란 일을 애들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제 어제 국토부 관계자가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경합스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충격요법을 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예, 양쪽 입장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결론이 어떻게 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김성환 평론가를 대신해서 시사야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뉴스 계속하죠.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일이 있네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곳이요. 이제 말하자면 그 윤리특위는 이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고요. 근데 이제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윤리 지금까지 심사 징계 심의를 하면 맨날 뭐 봐주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외부 전문가들로 이제 위촉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권고를 수용하도록 뭐 그렇게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전부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하라, 자진 제출을 하라
이제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언론에 나왔다라는 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거는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 신고를 했는데 네.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진 신고를 했는데 그걸 언론에 누설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뭐 국민의힘의 네, 주장은 그런 겁니다. 거죠. 네네네. 예. 네,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야 의원이 10명 정도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저도 궁금했거든요. 누가 얼마나 갖고 있었나.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은 알려졌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눌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은 내용을 보면 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이제 신고한 의원들이 총 11명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 또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선 의원 이렇게 5명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3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지만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지금 이 사태를 이제 촉발한 뭐 그렇죠. 정권이라고 네. 하시는 김남국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 의원이 있고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도 그 보유 거래한 오. 내역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예.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좀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내부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제 그런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언론에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그 김상국 의원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러면서 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 지금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이제 이를테면 김홍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선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에 3월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봤다. 또 올해 2월부터는 1억 1천만 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예. 뭐 손실을 본 거는 뭐 빼더라도 어쨌든 투입한 금액이 거의 막 2억이 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 3,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에서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다. 연합뉴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만 원 정도를 넣어서 200만 원이 남았다. 그리고 올 초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 거래 이유는 당 가산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거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그 거래 목적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액수는 좀 적은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청년들 코인 투자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파악하고자 의정활동 일환으로 투자를 했다면서 정확히 100만 원을 잡코인 5개 20만 원씩 구매했다. 이렇게 네. 밝혔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역시 2021년께 주변에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 공부할 목적으로 5만 원짜리 한 건, 27만 원짜리 한 건 총 2건을 거래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 가상자산을 배워보고 싶어 100만 원이던 비트코인 한 종목을 샀고 이후에 거래한 적 없다. 현재 평가액은 48만 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들 손해를 많이 보셨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본인들 말대로 이를테면 뭐 김상희 의원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 또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 당 소속 어떤 TF나 뭐 국회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를 맡으면서 이게 어떤 건지 내가 해봐야 뭐 그렇죠.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적게는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 내가 시범 삼아 해봤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액수가 또 시범 삼아 해봤다기에는 뭐 1,000만 원은 좀 많은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좀 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뭐 거래 액수가 막 수천만 원 이상 뭐 큰 경우라든지 거래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내부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따져봐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여 명의 의원들은 어쨌든 자진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진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이해충돌 소지가 많은데 말을 안 한 사람도 있지 않나. 네, 사실 이 자진 신고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뭐 이후에는 뭐 FIU 등을 통해서 뭐 향후에는 네. 자진 신고가 아니라 그 어떤 좀 그 당국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여당에서는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데 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야당에서는 뭐 아주 지독한 내로남불이고 비양심의 극치다. 이제 여당의 그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야당 의원이 대상일 때와 천양지차의 태도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뭐 네. 어떻게 알려진 건지 이런 걸 묻기보다는 일단 그 행위 자체를 문제를 삼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코인을 거래했거나 뭐 보유했다는 내역 자체보다는 이제 이것이 언론에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비판을 한 건데요. 한 대변인은 내가 하면 착한 코인이냐 최소한 양심도 내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당 인사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비밀이고 개인정보이냐 또 현직 장관경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국무를 볼 시간에 가상자산 300영에 빠져있던 것을 감출 변명이 그렇게도 없었느냐 이렇게 여당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네.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가상자산을 임기 중에 400회 이상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데 권영세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권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2020년에 3천에서 4천만 원 규모로 시작해서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면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소위 배정 문제가 변수라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윤리특위에 구성된 소위 중에 이제 1소위는 그러니까 윤리특위에도 1소위, 2소위가 있는데요. 예.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 관련 징계권, 뭐 네. 이를테면 뭐 본회의장에서 뭐 어떤 뭐 좀 고성이나 어떤 뭐 무리한 행동을 했다든지 뭐 상임위 중에 뭐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고 이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 뭐 수사 재판 관련 이제 이런 사안들을 네. 다뤄왔는데요. 지금 코인 보유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문제는 1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네. 이양수 의원도 지금 이 본인이 코인 그 보유 거래를 한 바가 있다고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이걸 하는 게 좀 뭐 맞느냐 이제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거꾸로 이제 민주당이 그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에서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좀 징계를 과하게 하면 뭐 한때 동의원도 너무한 게 아니냐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 그렇죠. 같고 또 이제 그렇다고 좀 가볍게 하자니까 뭐 역시 같은 당 출신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로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서 보통 이럴 때는 이를테면 서로 자기 당 의원이 위원장인 소위에서 하겠다고 네.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보통일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대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에서 하는 게 맞다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어요. 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군은 24일 오후 11시 55분께부터 25일 0시께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이 북한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이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규탄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우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인 김건 본부장 그리고 미국 측의 성킴 대북특별대표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 수석대표는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예. 삼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지역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규탄했습니다. 삼국 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날이잖아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다면서요? 무슨 뜻일까요? 네, 북한이 어제 오늘 이 7.27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행사에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대표단을 초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중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이 전승절 70주년 정축 행사에 참석한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네. 이어서 오늘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한미일 3국 네. 이제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 관련 내용이 좀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동안 북한 비핵화와 도발 자제를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해온 만큼 오늘 유선 협의를 통해서도 이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찾는 것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 국경 개방 가능성 등에 대해 소통을 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와,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현 프리시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도 취지랑 다르게 실직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 마냥 누리기만 해서 손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인데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개편할 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실업급여가 어떨 때 받는 거고 얼만큼 받는지를 못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예. 실업급여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제가 실업을 당했어도 받은 적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자발적인 실업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지 내가 이직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받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네. 그래서 실업을 당했을 때 이제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데 지급 기간은 8개월, 네. 50세 이상 9개월인데요. 네. 그 지급 기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급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예. 실업 전에 받았던 급여의 60%는 낮은 편은 아니지만 네. 1년이 됐을 때 소득 대체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지급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이제 고용보험제도라서 예. 최초 실업자, 청년 실업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거나 예. 자발적 실업자에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제한성을 상대적으로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 네. 제한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예.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 실업급여를 악용한다라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쟁점이 지금 부각돼서 실업급여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죠. 네. 교수님, 그 평균 임금의 60%면 제가 받던 급여에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에서 마지막 달에 받던 급여의 6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실업급여를 이제 놀면서 받는 금액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그러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그럼 쉬면서 그냥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지. 이제 이런 문제인식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전에 받던 급여의 60%를 받지만 상한액이 66,000원이고요. 그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였다 문재인 정부 때 80%로 낮췄는데 네. 지금 똑같은 문제 제기로 인해서 80%로 낮춰서 61,580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복지제도가 실업급여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액도 최저임금 인상해 갖고 연동돼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연동돼 있는데 그래서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80%를 하한액으로 정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뭐 저소득자에게 평균임금 60%를 적용하면 그렇죠. 그 저소득자는 실업급여조차도 낮게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복지제도의 성격상 소득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네. 상한액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예.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세금을 떼는데 세금을 떼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좀 이제 그 주무부처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예.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그 실업 전에 소득에서는 조세하고 그 사회보장 임금을 다 떼는데 사회보장료를 다 떼는데 예. 근데 그 실업급여 받는 사람도 사회보장료는 내거든요. 예. 그거는 같이 떼서 비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실직 전에 사람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소득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비교하는 게 필요하는데 이것만 조금 그 말초적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좀 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요? 예, 뭐 그 숫자가 뭐 전체 이제 실업급여 받는 사람에서 비중을 보면 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최저 그 액을 적용받는 사람의 숫자는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네. 그 비중이 75%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예. 그것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구나 하는 것을 정책의 주 관심사로 삼아야 될 대목인데 네. 실업급여의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로만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임금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구나. 저임금 노동자가 침전되어 있는 층이 너무 두껍구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관심사가 일단 제일 관심사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 하한액의 문제를 하한액이 높다는 그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다.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적립금이 쌓여져 있잖아요, 교수님. 예. 근데 그게 많이 줄었다는데 속도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예, 고용보험기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 재정 기금이었는데 예. 그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 고용안정기금으로 특별 고용안정기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네. 고용유지를 코로나 때 해고하지 말고 고용유지를 해라. 네. 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지원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비중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모든 서구 나라들도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네. 일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성보호기금, 산전 후 휴가나 네. 육아휴직에 대한 기금은 일반 회계에서 써야 되는 건데 네. 고용보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일반 회계가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노사의 객출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거기서 쓰는 비중이 전체 실업급여 지원금의 10% 가까이 됩니다. 예. 10조 이상 이제 실업급여도 지급되는데 그중에 1조 이상이
그런 일반에게서 지원돼야 될 비중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그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제를 운영하는 나라에 비춰서 일반에게 지원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고요. 네. 코로나 특수 상황이라는 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이런 문제를 뭐 어떤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쓰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거는 뭐 보수정부나 뭐 민주개혁정부나 어느 누구나 써야 되는 금액이었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은 별도로 고려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내려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요. 명품 선글라스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실업급여를 사용처로 정해둔 거는 아닌가요, 교수님? 예, 뭐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네. 저희가 자기가 받는 어떤 소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감시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네. 그것이 지금은 이제 공적 보험이긴 하지만 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장착한 그 공적 기금이라도 그 자기가 낸 보험료를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것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일지라도 그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평가하거나 감시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네. 과연 비자발적 실업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를 네. 매도하는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 전체를 욕먹이는 일을 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 실업급여 논란이 있기 전에도 부정수급이나 모럴 해저드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내는 꼼수 논란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 보장성을 조금 강화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직적인 공모에서 하는 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처벌 조항을 가졌는데요. 네. 처벌을 한다고 해서도 어떤 제도든 간에 이런 문제는 생겨날 수 있겠죠. 네. 그걸 틈새를 노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실업급여 받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냈던 보험료를 가지고 받아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수이죠. 네. 다수의 사람들의 선량한 사람들을 욕먹이는 방식으로 네. 부정수급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하되 네. 이 정말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히 보장을 받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결론을 좀 다 귀담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도 바쁘셨나 봐요. 네. 계속 요즘에 바쁜 것 같습니다. 네, 무게감 있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더라고요. 아, 네.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도 워낙 많고 그래서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네, 이번 주 데이터를 가지고 뽑은 이슈들이요. 좀 아무래도 사회 현상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키워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1위는 역시 이제 사회 분야이고요. 키워드는 민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민원이요? 네. 이제 교사의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드러나는 악성 민원의 실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경기 교사 노조가 운영하는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가 지난 21일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상담 도중에 갑자기 학부모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면서 한마디로 맞짱 떠볼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싸워볼래라고 이제 오히려 위험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많이 충격을 먹기도 했고 또 한 예. 특수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자신은 학교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부모 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많다라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뭐 폭언과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도 교사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것인데요. 뭐 선생님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학생들을 생활 지도한 뒤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의 말투가 오히려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하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이런 사례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교사노조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간 이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례가 1200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고 하고요. 더 이제 큰 것은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더라도 수사 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되다 보니까 몇 달 동안은 수업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 혐의의 특성상 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고 또 뭐 학부모들의 부당한 요구에 오히려 교사들이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교장 또는 교육청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SNS 댓글들을 보더라도 진상 학부모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해자가 죽자고 달려드는데 그것 제지를 못하게 되면은 쌍방폭행으로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오히려 당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씁쓸한 이야기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더 씁쓸한 것은 이러한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던 이 민원들,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민원이 갑자기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이게 참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하나의 뉴스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 교사가 SNS에 이런 글을 쓴 건데요. 친구네 학교는 매일 무더기로 쏟아지는 진상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민원이 뚝 끊겼다고 허탈한 웃음이 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니까 멈춘 거냐 이렇게 쉽게라고 하면서 씁쓸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괴롭히다가 네. 선생님들에게 그 지속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로 아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뚝 끊겼다는 거니까 그렇죠.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아무래도 뭐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본인들이 이제 볼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본인들 역시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판하는 건 정말 정당하게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는데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권위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무고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그냥 끝나야 되는 이런 그렇죠. 부분은 사각지대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또 주목받는 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신림동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신림동. 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죠. 조모 씨가 범행 저지르기 10분 전에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그 위에 또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조모 씨의 행적,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변에 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충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SNS가 뜨거웠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또 온라인상에 올라와서 그랬다면서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림역에서 서울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글 작성자를 추적한 것인데요. 이제 실제로 지금 해당 글은 삭제된 상황이지만 경찰들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등을 통해서 글 작성자를 찾아낼 것이고 실제 범행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이건 역시도 법적으로 심판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2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고요. 이제 재해 주제의 복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들이 지금 수해 복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천여 명이 이제 장비를 수백 대를 가지고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많은 분들의 봉사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SNS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85세의 어르신이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써달라면서 500여만 원을 서울 강서구청에 기부한 것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봉투에 강서구청장님 이번 수재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그 어르신의 직접 친필로 쓰신 봉투가 있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런 호우 피해 입으신 분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면서 다 같이 힘을 내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강서구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이 어르신께서 본인의 집에 공병을 모아뒀는데 이를 처분한 수익금도 이웃을 돕는데 쓰고 싶다라고 이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한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뜻깊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댓글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면 왜 개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한탄의 댓글도 같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아끼고 공병 모아서 이 500만 원이 네. 어떤 사람의 5억, 50억보다 더 큰 돈인데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한 사람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3위 네. 주제는 뭐예요? 3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반도체 분야의 반도체 특화 단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가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특화 단지를 유치한 지자체들이 산업 구조 개편과 성공적인 단지 조성에 이제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IT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용인, 평택, 구미에 있는 반도체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된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그 광역단지 특화 단지를 보유한 지자체가 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수도권에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된 구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기판 등의 생산 라인 투자 확대, 또 안전적인 반도체 공급망 기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카이스트 이제 대학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또 큰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전쟁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이 미국 편에 서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즉각 반발하면서 맞불을 놓을 예정인데 우리 기업이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이제 터질 수 있거나 낀 처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스마트폰이죠. 이제 삼성 갤럭시가 이제 내일 또 이제 새로운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스마트폰 처음 냈을 때 해외에서 행사를 했는데 네.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하고 오히려 외신 기자들도 국내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폰
또 이제 반도체와 연결돼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흥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 주제는 뭐예요? 4위 주제는요. 경제 분야이고요. 주식 관련 주제인데 키워드는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예. 이 주식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나만 놓쳤나? 이제라도 살까? 뭐 증권사도 손농과 뭐 이런 전망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이런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뭐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코스닥 지수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47%.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세 곳이 전체 시가총액의 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쏠림이 너무나도 지금 심한 심각한 것 것인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전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 우리 예. IT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후 이 정도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다 자고 보니까 나면 숫자 바뀔 때잖아요, 그때가.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평가 가치 기준 역사적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 한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게 진짜로 이만큼 가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2차 전지주 중에 또 하나죠. 포스코 그룹이 또 전체 시가총액이 단숨에 100조 원을 또 넘기기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 계속 넘어가니 해외에선 이런 걸 보고 이른바 밈 주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과 상징이나 이러한 뭐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형태의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만 놓친 거 아니고 저도 놓치고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짧게 마지막 키워드. 네, 마지막 주제는 연예 분야에서 영화 주제고요. 키워드는요. 바벤하이머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오펜하이머 아니고요? 네, 이게 바비라고 하는 영화랑 오펜하이머의 합성어예요. 네. 이게 왜 그랬느냐?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워낙 잘 나가는데 바비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미션 임파서블을 깼다는 겁니다. 수입을.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잘 나갔었던 이런 뭐 시리즈물도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이 쓰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이 두 개를 합성어가 지금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훌륭한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다채로운 키워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남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에 시간당 5에서 10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 있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 10에서 80, 강원도와 충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 5에서 60mm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 있겠고 비가 그친 후 내일과 모레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에 5에서 80mm의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8에서 32도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과 경남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현지 기온 26.5도, 습도 9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분명 오이 빼달라고 했는데 넣어놨네요. 요청사항 좀 읽어주세요. 배달앱 리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리뷰의 점주가 사장님 댓글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가 오이가 아니고요. 오에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서툰 맞춤법이지만 사과의 표현이 가득 담긴 이 사장님의 댓글은 동작구 노량진역 근처에서 20여 년째 분식집을 하고 있는 노부부 사장님이 어렵게 한자 입력한 글입니다. 이 분식점의 배달 평점은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쩌다가 음식이나 배달에 대해서 불만 글이 올라오면 이 노부부 사장님은 이런 리뷰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댓글을 달았습니다. 냉면을 시킨 한 손님이 냉면에 육수가 없고 면은 다 불었다. 실망이 너무 크다 라고 리뷰를 올리니까 사장님이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육수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연이어 댓글을 달고 또 주문 안 하세요? 제가 원하시는 메뉴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얘기 꼭 하세요. 그래야 제가 기억하니까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좋은 평가가 담긴 리뷰에도 당연히 댓글은 달았습니다. 한 손님이 국수가 너무 많아서 이모님 정이 담긴 국수 양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자 사장님이 그동안 겨우 유지하다가 배달앱 덕분에 요즘 살고 있어요. 리뷰를 너무 잘 써주신 거 알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쯤 되니까 읽는 제가 콧등이 찡하고 헛기침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누리꾼들도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이렇게 맺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문명에는 서툴지만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에는 선수인 고수인 분식집 노 사장님 부부의 댓글은 관계에 서툴러서 늘 소가리를 하는 제게 아주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말이죠. 처음에 좀 지는 것 같아도 진정한 내 편을 만드는 방법, 진정성. 이 뜨거워진 마음은 노부부 사장님이 말아주시는 오이가 탁 올라간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딱 진정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두 분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가게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가을 나라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다시 서른이 된다면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네. 우린 언제나 모든 걸 떠난 뒤에야 아는 걸까. 세월의 강 위로 띄워보낸 내 슬픈 사랑에 내 작은 종이배 하나 내 슬픈 사랑에 내 작은 종이배 하나 내 슬픈 사랑에 내 작은 종이배 하나. 네,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들으셨습니다. 30대는 마흔이 되게 멀어 보였는데 40 되고 나니까 금세 되더라고요. 예.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9481님, 저도 이 기사 봤습니다. 맞아요. 기사 읽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익숙치 않은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받고 어떻게든 소통하려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소통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433님, 진정성. 잠시 관계에서 느슨해진 저한테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도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각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냉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시원하게 먹고 나면 배도 든든해지고 마음도 든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가도 되긴 합니다.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내일은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고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 48초입니다. 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예. 요즘 남자분들도 밤에 걸을 때 뒤를 쳐다보시나요? 최근 들어 저는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면 두리번
되게 되죠 아무래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요즘에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하고 아마 그게 이 사건 때문인 것 같은데요. 관악구 네.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던 조모 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보자. 네. 근데 본인이 거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끝내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에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 이런 말로 일단 거부 사유를 밝혔고요. 예. 오늘 원래 1시 30분쯤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 씨가 갑자기 내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자술서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검사가 미뤄졌고 7시 25분쯤에 다시 진행하려고 했는데 동의와 거부를 또 반복하다가 끝내 거부를 한 겁니다.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쓴다고 했다 안 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자술서를 쓴 뒤에 그 종이를 들고 유치장으로 돌아갔고 유치장 보관 물품에 맡겼는데 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뭔가 좀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보통 하는 이유가 범행 동기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다.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심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하거나 진술이 많이 번복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오락가락할 때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거짓말을 주로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얼마 전에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유정도 진술을 굉장히 많이 번복했던 사례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잔혹한 연쇄살인마들의 경우에도 진술을 반복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왔던 건데 오늘 이 광경을 보니까요 더더욱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조 씨가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정황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에 지난 20일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부셨고요. 증거 인멸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파손했을 가능성도 또한 제기가 되고 있고 사건 당일에 할머니 자택 인근 마트에서 시카를 절도해서 범행 도구를 또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돼서 계획성 있게 준비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보면은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이것도 뒤집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무튼 그 상황은 오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검사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정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에 보통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정신병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이후에 정신병력 최근 5년간 치료받은 기록은 또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28일에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조만간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고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은 아무튼 매일 추가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압할 때 네. 존댓말을 썼다는 것 때문에 네.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영상이 공유가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검거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조 씨는 범행 후에 인근 스포츠센터 상가에 앉아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마주했고, 경찰은 계단에 앉은 조 씨를 향해서 칼 버리세요. 즉 존댓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거듭 구두로 요구를 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조 씨를 검거를 했다는 겁니다. 존댓말로 얘기를 했는데 칼을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칼 버리세요 이 존댓말 대응 자체가 네티즌들 반응은 이거 뭐 취객을 데리러 온 거 아니냐, 흉기를 버려달라고 굳이 경찰이 부탁을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뭐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테이저건을 쏘아서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인데, 즉 경찰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이제 현직 경찰들이나 경찰 출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자면 이건 매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연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면 범행의 강도는 물리력 행사와 관련이 없다.
피의자의 저항 수준에 따라 물리력이 달라진다. 당시 조 씨가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경찰의 통제를 따르는 순응의 범주에 있었다는 걸 현장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은 매뉴얼에 따르자면 언어적 통제를 먼저 해야 되고 통제에 따르면 수갑 사용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만약에 즉 이 상황에서 존댓말을 했고 칼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뭔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순수히 내려놓고 체포가 됐기 때문에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과잉 대응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 경찰로서는 뭔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의 논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 네티즌들의 의견이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된다.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의자에 대한 분노가 그렇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건데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리세요라고 하더라도 제압이 된다면 네. 그게 과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경찰분들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흉기를 들고 있는 젊은 남성을 제압하는 일 쉽지 않다는 거. 네.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건 쉽죠. 근데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경찰분들도 사람이잖아요. 네. 네, 훈련되어 있는 전문 요원이시긴 하지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제 말의 무게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피해자가 너무 처참하게 희생이 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네. 그 방세 좀 싼데 이사 가려고 갔던 건데. 네. 예. 오늘 이거 정말 약간 펄쩍 뛸 것 같아요, 제가. 네. 신림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성 20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글이었다면서요? 예, 이게 어제 오늘 이것 때문에 아무튼 정말 초긴장 상황이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가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범행 예고글을 올린 용의자를 오늘 긴급 체포했고요. 내용을 보면 어제 오후 2시 무렵에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라는 곳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한국 여성 줄여서 한여라기보다는 이제 한국 여성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한여 20명을 죽이겠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글을 올리면서 더 충격적인 건 30cm가 넘는 흉기의 구매 내역을 첨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충격적이죠, 사실. 실제 뭔가 이런 글을 올릴 때 이런 구매 내역을 첨부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 공유가 되기도 해서 근데 이 게시물은 아무튼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가 2시 40분쯤에 이 신고를 글이 내용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A씨가 이날 오전 1시 44분 112에 신고를 해서 자수 의사를 또 밝혔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복림교 인근 골목에서 또 누군가 근처 골목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고 한다. 신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을 또 요청하기도 했고 골목 일대를 1시간 동안 순찰하고 CCTV도 확인했는데 아무튼 경찰은 이 흉기 관련 사건 등의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철수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요. 흉기를 든 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2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일도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신림역 사건 이후에 이런 신고들도 있고 실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글도 올라온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밤늦은 길을 혹은 인적이 드문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신용품 사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 이게 아무래도 그 공포감이나 우려들이 들다 보니까 실제 호신술에 대한 관심, 호신용품 구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이력을 제공하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은요. 호신술 검색량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21일부터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까지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사건 전날인 20일과 비교를 해보니까 한 5배 급증했다고 하고요. 호신술 학원 이나 체육관 쪽에 문의는 실제 많이 늘었고 주짓수 가입도 이런 거. 주짓수 뭐 무에타이 이런 것들 가입도 늘었다고 하고 호신용품의 수요는 뭐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 검색 호신용품의 이 트렌드 키워드라는 곳의 자료를 보면 21일부터 24일까지 20대부터 40대 남성의 키워드 검색 1위가 호신용품인데요. 3단봉, 전기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 모두 다 10위 안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나 아무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와 공포심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검색을 해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전문가들께서는 뭐 심리학적 용어로 가용성 편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왜 차량용 망치 이런 거 구매하는 네. 게 늘어난 거와 같은 심리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대응하시는 것보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상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은. 그리고 어떤 무기보다는 호루라기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신림동 사건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누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날씨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내일 또 비 와요? 저 내일 오다가 또 비 맞았는데. 비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우리가 피해 복구가 다 아직 다 하고 되지 있잖아요. 않았거든요. 네. 하고 있는 중이고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상황에서 비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오늘 뭐 아무튼 푹푹 찌는 날씨를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만 비가 내린 곳도 많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 곳곳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레이더 영상을 참고를 해보니까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있고 오늘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은 매우 강한 비가 또 집중될 수 있을 것 같고 새벽까지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일기예보를 좀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전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은 내일 비가 곳곳에서 예상이 돼 있으니까 작은 우산은 참고하시는 하나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 전국적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비의 양이 많게는 10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고요. 예. 장마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틀 전에 드린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아직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장마가 끝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 비가 그치게 되면 또한 폭염이 찾아오고 폭염이 좀 스멀스멀해지면 다시 비가 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호흡 피해로 본인의 집이 아니라 대피소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2,000분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전국에서 발생한 사유시설, 공공시설 피해가 10,000건이 넘었고요. 2,312명의 이재민이 아직 귀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피해가 컸고 복구 작업이 당연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파손된 집이나 이제 사업장을 우리가 또 재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갈래로 지금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 중인 인원이 경북이 764세대, 1,100명 정도로 가장 많고요. 충남이 191세대, 309명이고 충북이 152세대, 288명, 전남이 181세대, 239명, 전북이 20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사실은 지금 임시주거시설에서 계신 상황이고요. 친인척 집에서 머물고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라고 해가지고 기초적인 완벽복구는 아니고 이제 기초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데까지 한 71.5%가 응급복구가 됐고 공공시설도 한 72% 응급복구가 됐는데 농작물 피해, 농경지 피해, 낙과 피해, 그리고 과수원 피해, 뭐 축사 파손, 가축 약 한 90만 마리 정도 폐사되고 이런 생채기가 완벽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또 비가 많이 올 예정이고 예보입니다만 많이 오는 곳은 뭐 순간적으로 100mm까지 온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종자 수색은 이거와 별개로 피해 복구와 별개로 지금 당국에서 매진 중에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 집계 상황은 동일하고요. 남아있는 실종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색 중에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비 피해가 있고 지구 반대편엔 산불 때문에 대피 행렬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알제리 쪽이 산불이 굉장히 심하고 뭐 정리하자면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 그리스 이쪽에서 산불이 매우 심한데요. 일단 알제리부터 짚어보면 알제리 내무부가 밝히기를 16개 주에서 약 10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군인 10명을 포함해서 최소 34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근데 또 다르게 알제리의 북부는 최근 기온이 48도까지 기록하는 기록적인 폭염을 또 겪고 있고 튀니지로 가보면 튀니지의 해안도시 타바카라는 곳이 470헥타르의 숲에서 불이 또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기온과 기록적인 폭염, 건조한 날씨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서 화재와 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산불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이 나는 곳도 같은 국가에서도 일부에선 불이 나면 일부에서는 또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불이 추가로 한 67건 정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산불이 전국 82건의 산불이 진행 중인데 불길의 총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총 20km 정도에 이르는 화재라고 해서 그리스 총리가 비상 상황이라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지난 주말에 주민과 관광객이 19,000명이 대피했던 로도스 섬에서도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섬의 3분의 1가량인 4만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섬의 소방관이 부족해서 진화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고거래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중고거래를 하다가 20대가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은 잡았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뭐 경고성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고거래 한다고 나와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들고 도주한 10대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물건은 되돌려받지도 못했고요. 미성년자라 처벌도 약해서 지금 이 피해를 입은 분이 미성년자 범죄를 이걸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사연입니다. 일단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당근 시장으로 1,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려다가 물건을 도둑 맞은 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일단 피해자 A 씨는 2월 27일에 당근마켓에서 rol렉스 시계를 B 씨에게 18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팔기로 하고 이 구매를 희망하는 B 씨의 집 근처에서 만났는데요. 네. B 씨가 잠깐 물건을 보자고 시계를 건네받았는데 바로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말은 단서가 부족하다, 범인을 잡기 힘들다 이런 답변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인터넷을 뒤지면서 직접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분도 대단하네요. 대단하신 분인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A 씨가 이 미성년자 B 씨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아는 게 오직 닉네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았대요? 해당 닉네임으로 이제 당근 시장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야채마켓 다 뒤졌어요? 야채마켓 다 뒤져가지고 과거에 명품 신발을 팔기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게시글을 딱 잡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더해서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범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또한 이 B 씨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취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당신도 당했느냐, 유사한 사례냐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B 씨의 사진과 거주지, B 씨라고 하면 이제 가해자입니다. 10대. 사진과 10대 거주지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SNS에서 결국 찾아냈고요. 결국에는 B 씨가 찾았는데 물건을 되찾을 수가 없는 사연이 왜요? B 씨가 훔친 시계가 처음에는 500만 원에 누군가에게 판매됐고요. 이 판매를 해서 산 사람이 있겠죠. 이 산 사람이 다시 800만 원에 현 매도자에게 도달한 겁니다. 근데 현행법상 내가 피해를 받았지만 자신의 시계를 현재 주인의 매입 금액인 800만 원을 지불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 줘야 된다는 거예요? 800만 원. 그렇죠. 롤렉스 시계를 나는 1,500만 원에 팔려고 갔다가 도난을 당한 건데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넘어갔고 그 시계를 되찾으려면 8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만 바보다라는 말을 우프게 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꼴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쪼록 이 야채마켓에서 거래를 하실 때 사람 많은 곳에서 거래를 하시거나 밝은 시간에 거래를 하시거나 주로 이제 역세권 지역에서 거래를 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도주를 하는 우려는 없다고들 많이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이냐, 부추기는 것이냐 이런 분통을 터뜨리는 말씀을 피해자께서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피해자분 속 터지겠는데요. 경찰이 잡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고. 네. 10대니까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자수까지 해버려서 이 미성년자를 엄히 처벌할 수도 없어요. 내시계 찾으면 800만 원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1,500만 원에 팔려고 하다가 800만 원을 내가 뱉어내야 내시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신라의 천연고도 경주에서 10년간 이어진 고분 발굴 성과를 공개하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사회가 열린 고분은요, 쪽셈 44호분인데요. 이 고분의 주인공은 10살 전후의 신라 공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분과 가까운 곳에 5살 전후의 왕자의 고분이 조성돼 있다는 건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이 두 고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분의 주인공인 공주와 왕자가 과연 어떤 임금의 자녀였는지 추정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영화 시사회는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고분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시사회가 그러게요. 자주 열리는 행사입니까? 아니, 저는 처음 이 명칭은 시사회라고 하는 명칭은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굴이 사실은 2014년에 시작을 했어요. 14년에요? 그래서 10년째죠. 그래서 그런 발굴은 황남대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1973년에서 75년 사이에 발굴한 그 이후에 40여 년 만에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였다라는 거고요. 그 신라의 독특한 그런 무덤 방식이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적성목각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전모를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야심찬 학술 조사였는데 한 고분을 10년 동안 발굴한 것도 그렇고 신라 특히나 네. 그리고 발굴 현장을 도움으로 씌웠거든요. 사진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도움으로 씌워서 현장을 보호하고 또 일반에 공개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움으로 씌워져 있었으면 일반인들은 그 안에 무슨 일이 보는지 공개를 했습니다. 아, 공개를 했어요? 계속 공개를 했어요. 예, 말씀하신 것 예. 고분을 10년 동안 발굴을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유구와 유물이 건건이 이렇게 화제를 뿌려서 이 시간에도 가끔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고분벽화, 그러니까 안악 3호분이라든가 모용총 같은 그런 행렬도가 거기 있거든요. 네. 그런 행렬도를 연상케 하는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가 출토가 되었는데 이 신라 고분에서는 처음 이제 발견되는 그런 그 그림이었습니다. 행렬도라는 게. 그리고 그 2020년에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금동관이라든가 금드리개, 금귀걸이, 가슴걸이, 은허리띠 장식과 같은 그런 장신구 세트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물론 인고는 안 남아 있었지만 네. 그 땅바닥에 이렇게 쫙 이렇게 착장한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금동관을 썼다 그러면 신분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분의 규모가 또 엄청났고 예. 돌무지의 규모가 한 지름이 16에서 19m 정도 되는데 금관총이라든가 서봉총과 같은 왕릉급 고분과 맞먹는데 돌무지의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5톤 트럭으로 거의 200대분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한 1000톤 가까이 되는 건데요. 게다가 금동관에 매달린 승금 드리개가 있는데 예. 승금이에요. 그런 것이 보면은 왕릉급이 확실한 황남대청 남분에서도 똑같은 것이 보이더라라는 거여서 위상이 높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유구와 유물이 나오고 면적도 넓은 거 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살 남짓한 공주의 고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한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지 이유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쪽셈 44분 출토품 보면 한결같이 아담 사이즈더라, 좀 작더라라는 거죠. 작다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금동관의 높이도 그렇고 지름도 그렇고
그 지름이 작다는 거는 머리통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얼굴이 작다. 얼굴이 작다라는 얘기죠. 머리통이 예. 그렇고 그래서 네. 그것이 황남대청 북부이라든가 금관총이라든가 천마총과 같은 왕릉급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고 허리띠도 좀 이렇게 그 폭도 좀 스몰사이즈고 그리고 반면에 여성의 표지 유물이라고 하는 은장도가 출토가 되고 그래서 2020년 당시의 주인공을 저도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계산해 보니까 150cm 안팎의 공주가 아니냐. 그 당시에 이렇게 추정을 했죠. 3년 전이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 키가 요 정도 되는 공주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추정을 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둑돌이 나왔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공주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바둑돌이 860여 점이 출토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당시에 신라에서 바둑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걸 뭐 그 문헌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논증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기사도 예. 쓰고 그랬는데요. 이 공주도 어려서부터 바둑을 두었던 사람으로 추정을 했죠. 물론. 그래서 작년에 4월에 발굴 현장에서 바둑 이벤트까지 이제 그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사회에서 이제 새롭게 밝혀진 조사 성과가 네.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출토된 유물들을 보존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복원한 결과물들이 그 눈에 띄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단벌레 꽃잎 장식 말다래가 있어요. 그게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화려하고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복원품을 보면 그 금동 달걀에서 이렇게 좀 장식인데 그것이 175개나 되는데 이게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계속 장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생전에 말을 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용한 것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툭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불편하니까.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장례용품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유물에 사용됐던 직물의 복원품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붉은색이라든가 보라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색상으로 무늬를 만든 삼색 경금이라고 하는데 직물이 돋보였습니다. 오. 그 사실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없는 색이니까 신분이 높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직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렇더라고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밝혀진 연구 성과 중에서 으뜸은 역시 주인공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되게 중요한 거는 금동관 주변에서 폭 5cm 가량의 머리카락 다발이 나왔거든요. 머리카락 다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직물에 감긴 채 이렇게 나왔는데 분석 결과 황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이 머리카락에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태우면 왜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것이 황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머리카락이구나라는 거고 주변에 또 두개골 조각이 확인이 됐는데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직물에 감겨 있다 그러면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cm 내외 두께로 모발을 모아서 직물로 감거나 장식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국립경제문화재연구소에서 한번 그 헤어스타일 좀 재현해 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예. 공주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는데 네. 거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게 좀 돋보이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재현을 좀 나중에 보면 해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주인공의 키를 150cm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장신구의 착장 상태 이런 걸로 봐서 얼추 계산한 건데 이번에 이제 목감 바닥을 보면 딱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크기를 재보면 이제 주인공의 키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밀 조사해 보니까 주인공의 키를 한 130cm 정도로 수정을 했어요. 20cm 정도가 작게 했는데 그리고 그 출토 유물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한 10세 전후로 추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쪽샘 44호분의 주인공은 5세기 말에 사망한 10살가량의 신라 공주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정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습니다. 쪽샘이라는 건 이제 지명 이름인가요?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서 쪽빛 같은 그런 셈이 있다 뭐라 갖고 되게 예쁜 이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주의 고분이 있고 거기 가까운데 왕자의 무덤은 어떤 고분인가요? 이게 그 쪽샘 44호분에서 직선거리로 한 340m 정도 떨어져서 대릉원 그 사이즈예요. 거기 그 바운더리에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금룡청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금룡청의 주인공이 바로 6세기 초 사망한 5살가량의 어린 왕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 금룡청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924년에 그 발굴이 됐죠. 일제에 의해서 발굴이 됐는데 당시에 그 금관을 비롯해서 금 귀걸이, 허리띠, 목걸이, 팔찌 등에서 순금제
이 장신구가 출토가 됐고 특히나 거기서 또 말탄 인물상이라 해서 기마 인물형 도기 국보입니다. 2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3년 전, 그 1921년에 발굴해서 나왔던 금관총 거기서는 나오지 않았던 금령이라 그래서 금방울이 출토가 됐죠. 예. 그럼 금방울이 나와서 금령총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성별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특정을 하죠?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이 보면 신라고분 주인공의 성별을 보면 주로 귀걸이와 칼의 착장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가는 고리 귀걸이하고 큰 칼을 갖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남성이다라는 거고 굵은 고리 귀걸이하고 뭔가 작은 칼, 은장도 같은 그런 작은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성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금령증 주인공의 머리 쪽에는 가는 고리 귀걸이가 있고 허리 쪽에는 그 장식 달린 둥근 고리 큰 칼 우리가 환두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보여서 그래서 남성이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5살 전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 공주의 무덤에도 사이즈를 보고 이제 대략 네,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사이즈가 작았어요. 여기도 작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착장 상태로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머리 금관 장식 끝부분 거기서부터 머리 쪽이니까 거기서 허리 발에 있는 발찌로 추정되는 구슬까지 이렇게 보면 짝 이렇게 키를 재보면 장신구의 관계에 90cm를 넘지 않더라. 그래서 주인공의 키는 뭐 90cm 안팎이더라라는 거고 네. 금관의 크기도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착장한 금관의 지름이 15cm 정도 됐는데요. 다른 고분의 출토품이 한 20cm나 18, 19 정도 되기 때문에 머리통 아까 얘기했던 이 남자니까 머리통이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머리띠도 좀 작고 그래서 이 허리띠에 쇠붙이가 있는데 그게 23점인데 길이가 한 74cm 정도 되는데 금령총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천마총이 있는데요. 예. 이 천마총은 금 허리띠에 그 어떤 그런 쇠붙이가 44개가 되고 길이가 125cm 되기 때문에 거의 금령총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금령총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고 천마총은 왕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금령총 주인공은 어린 나이 요절한 왕자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한 90c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5살 전후일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2001년에 경기 양주에서 그 17세기 중엽에 미이라구가 발굴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미이라인데요. 이 미이라의 신장이 99cm 정도 되고 치아로 측정, 보통 연령대를 치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5.5세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환경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금령충의 주인공이 90cm 정도 되니까 그러면 뭐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5살에서 6살 무렵에 아까 얘기했던 남자니까 네. 왕자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문서로 딱 남겨져 있으면 쉽게 그렇죠.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쪽셈 44호부는 5세기 말, 금령총은 6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토기들이 나오는데 토기들의 그 시대별로 약간 다르거든요. 그 토기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실치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5년 뒤 10년 전에 우리는 토기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추정을 되고.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금동관이나 금관의 양식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대를 구별하게 되고 이 경우는 연대를 가르는 극적인 자료가 하나 지표가 있는 게 뭐냐면 순장 유무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2년 지증왕 3년에 국법으로 순장을 금한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금령총에는 순장 현적이 없어요. 예. 반면에 쪽셈 44호분에는 5명에서 6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순장자가 같이 묻힌 흔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쪽셈 44호분의 경우를 보면 주인공의 옆자리에 뭔가 공백이 이렇게 약간 있어요. 누군가 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거기서 귀걸이가 하나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묻혀 있었구나. 순장된 흔적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된 거고 그렇다면 생전에 주인공을 키우거나 혹은 그 돌보거나 모신 유모나 보모나 혹은 시종이나 시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 또 뭐냐면 주인공의 주변을 보면 석단이라 해서 돌층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차례차례 보면은 금 귀걸이 같은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순장자가 거기에도 있구나. 그걸 이렇게 좀 세보니까 5명에서 6명 정도가 됐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가정인데 쪽셈 44호분의 주인공이 조금 더 살아가지고
502년 이후에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5명에서 6명이라는 그런 아까운 인명이 순장이라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풍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야만적인 풍습이잖아요. 그런 야만적인 풍습이 희생양이 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 시간에 순장을 처음 배웠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게 보면 이제 그 흔적이 나오는데 주인을 위해서 속절없이 따라 죽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곡을 했을 거고 뭐 그게 뭐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반면에 불과 몇십 년에서 혹시 10년 차이로 해서 늦게 죽은 금령충의 주인공의 경우는 따라 죽은 순장자가 없거든요.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갈린다. 운명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 5세기 말과 6세기 초에 공주였고 왕자였다. 그러면 그때 임금은 누구였냐? 뭐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예상을 하고 해볼 수가 있는데 쪽셈 44호분이 5세기 말에 조성이 됐다 그러면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누가 다스렸는지.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소지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479년에 임금이 돼가지고 500년까지 다스렸기 때문에 거의 뭐 5세기 후반에 22년 가까이 신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쪽셈 44호분 혹시나 소지왕 때 있었던 존재했던 공주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금령충의 주인공은 누군가라고 네. 했을 때 이 순장제도를 국법으로 금지한 지증왕이 이제 500년에서 514년 사이에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증왕과 관계된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증왕이 그러면 순장제를 없앤 다음에 시범 케이스로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는 그런 무덤인 금령총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특정하기가 쉬운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딸이 뭐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왕자가 있거나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는 그 유일한 왕이 하나가 누구냐면 백제 문영왕릉인데 문영왕릉 보면 거기서 내가 문영왕이요 하는 그런 명문 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네. 100% 이제 확실한 건데 이런 경우는 뭐 모르죠. 100%. 네. 삼국사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앞에 얘기했던 소지왕이 아들이 없어 죽어가지고 당시 64살인 육촌 동생인 지증왕이 왕이 올랐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는 특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다만 그 여러 가지 양상을 볼 때는 쪽셈 44호분의 주인공은 공주는 병으로 죽었고 예. 금령충의 주인공인 왕자는 사고사로 죽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추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령청의 경우는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이 재발굴했는데 이 경주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왕릉이 분명한 봉황대라는 고분이 큰 고분이 있습니다. 그 고분하고 그 사이 또 다른 좀 딸린 그런 그 고분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비집고 거기 금령청을 조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왜 지름이 30m나 넘는 고분을 왜 그렇게 비좁은 틈에 입주시켰을까? 그 정도의 그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면 그리고 돌무지를 조성할 때 나무 기둥을 박던가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금령청의 경우는 그런 기둥 시설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이렇게 끼워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의 예기치 않은 죽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봉황대 고분의 주인공이 소지왕이든 누구든 간에 네. 사랑했던 왕자가 전궁의 소생이든 후궁의 소생이든 간에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자식 사랑을 듬뿍 담아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지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기존에 조성된 두 무덤 앞에 이렇게 끼워 넣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깝게 이렇게 예. 두기 위해서 뭐 그런 그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주는 왜 병사였다고 추정을 해요? 공주는 이 되게 안정적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살 안팎의 이렇게 어린 공주였지만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래서 병사하면서 지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서 무덤을 조성하고 유물을 차곡차곡 쌓은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왕자 공주면 다 신분이 높잖아요. 그럼 무덤의 규모나 뭐 유물이 나온 종류나 이거 비슷해요? 봉분의 규모는 비슷한데 신분은 왕자 공주라도 왕자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왕자가 금관을 갖고 있고 공주는 금동관이잖아요. 금동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서 예.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유물 중에서 시그니처라고 하는 유물들이 좀 다른데 쪽셈 44호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행렬도 톡이라든가 바둑돌이라든가 말다래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직물이라든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바둑돌이 또 눈에 띈다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세계 바둑계를 풍미하고 있는 여성 프로기사
그 최종 구단 그래서 신라판 최종 구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돌절구와 공이도 나왔는데 뭔가 약재를 조제할 때 어떤 돌절구 아닌가 뭐 그래서 이게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그래도 죽었기 때문에 그 약 절구하고 공이를 넣어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왕자 무덤에 금룡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 금방울?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유물이겠네요. 금방울, 흙방울이 있어요. 흙방울까지 있는데 흙방울 다 10점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면 그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흔들고 놀았을 그럴 뭐 이런 금방울과 흙방울이었다라는 거고 예. 그 기마인무령 도기가 2개가 나왔다 그러는데 한 점이 주인상이고 한 점이 시종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보면 뭔가 되게 얼굴을 보면 사실적이에요. 주인 얼굴이. 그래서 예. 이게 흥미로운 연구는 뭐냐면 뭔가 누군가를 모델로 했는데 그 모델이 금룡충의 주인공인 5살 어린 왕자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승으로 떠나는 왕자를 하인이 안내하면서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국법으로 금지한 순장 제도를 그런 식으로 좀 대체한 게 아닌가. 네. 사람은 진짜 묻은 게 아니라 독일을 묻은 거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의 시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전 내일 밤참 뉴스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본